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드리지 않았던 이러한 비용들의 부담과 확정은 언제쯤 되는가. 과거에는 관리 처분 단계에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러면 내 재산의 평가가 얼마고 앞으로 내가 추가 부담금이 얼마고 이러이러하니까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나는 이거는 만족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 가끔 가다가 입주시에 여기 특별히 우리가 고급화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부담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단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자, 공사비가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번에 실태조사에서는 서울시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평당 38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고, 우리가 실제로 재개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나 이렇게 확인해서 봤더니 최하가 420만 원이고 평균적으로 한 450만 원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에서는 원가가 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한 20%, 10%에서 20% 정도 원가가 실태조사보다는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액이 장이동도 대부분 아마 그럴 것입니다만은 건축 심의를 다시 한다, 추진 계획을 다시 바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아니면 교통영향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부수적인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원래 설계를 10억에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 할 때는 같은 설계업자가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싸게 하거나 기본 틀을 설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처음에 10억에 계약했으면 40% 계약금은 40% 설계는 얼마 해가지고 똑같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른 아파트보다 조금 고급한 자재를 썼다. 특별한 구조로 만들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두 번째 설계 변경인가 이런 거 건축심의 다시 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장이동에서만 약간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다른 데서 나타납니다만은 그것이 금전적으로 부담은 그렇게 크지를 않았었어요. 다음 페이지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업과 관련되는 비용은 우리가 각자가 미리 모아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빌려가지고 사용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아파트가 투기 세력들이 물려오고 투자 가치가 있을 때는 분양이 금방금방 냈기 때문에 계약금 내지는 중도금을 받아가지고 사업비에 충당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염려하는 이자 비용은 절대적으로 발생이 안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재원의 확보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자 비용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빌려주는데 서로 빌려주려고 그랬어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PF라는 걸로요. 근데 요 근래 여러분들이 PF가 사고 난 걸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무슨 저축은행들 해가지고요. 1금융권에서 안 해주는 것을 저축은행들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PF 입힐 때 시공사한테 시공보증만 받았어요. 즉 공사를 완료하는데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즘은 거기다가 지급보증, 자기들이 돈 빌려준 데에 대해서 이자나 원금이나 완벽하게 부담한다는 사인을 하세요. 즉 연대보증자를 만들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1금융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축은행과 2금융권, 3금융권 대부업자들까지 손을 뻗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이자는 더 높아지겠죠. 1금융권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재개발 현장에서는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놈이길래 자꾸 손해가 난다고 그러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과거에는 분양이 잘 됐었다고요. 금융기관에 애걸복걸 하지 않고 이자를 많이 주지 아니하여도 돈이 넘쳐났었다는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은. 근데 지금은 미분양이라는 것 때문에 상황이 180도 바꿔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자, 미분양이 발생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원가, 공사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양 대책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십리 상구역 같은 경우는 저작년에 1,500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첫삽을 뜨고 신문에 그게 났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월 달쯤입니다. 작년 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드디어 왕십리 2구역이 공사를 스톱했어요. 왜 스톱했겠습니까? 건설업자가 내가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를 여러분들, 조합원들이 부담한다고 약속을 하거나 완벽한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내가 장래에 발생될 손해가 뻔한데 나는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공사 안 해요. 자, 재개발은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조합원들이 대장인데 이제는 집만 부시고 나면은 건설회사가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미분양 대책금은 누가 분담한다고요? 분양 신청한 조합원, 현금 청산하신 조합원들이 아니고 분양 신청하신 조합원들이에요.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가 부담금의 발생이 과거에는 관리처분 때 한꺼번에 결정이 났어요.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 봤더니 원가는 어떻고 평형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익금은 얼마고 하니까 손해가 나면 얼마고 이익이 나면 얼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전적인 걸 처리하는 부분이 관리처분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면 입주할 때 열쇠 받아가지고 기분 좋게 파티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가끔 가다가 특별히 우리는 이익금이 많이 내니까 어느 부분 부엌에 싱크대를 근구로 한번 만들어 보자. 특별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과거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자, 현재는 어떻다고요? 관리처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금 청산 비용이라든가 미분양 대책이라든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정리를 해서 봤더니 관리처분 때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면 조합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업자리 아파트를 사는데 우리는 조합원 자격이니까 8억에 들어가도 좋다라고 박수 치실 분들이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관리처분 때 5천만 원. 그리고 한 3개월 있다가 임시총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5천만 원. 그 다음에 가을쯤 가가지고 가을바람 보니까 총회 한번 해봅시다. 따져봤더니 얼마?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요. 언제부터 한다고요? 집을 여러분들이 이주하고 집을 다 부시자마자 상상하지도 못한 부담금들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소송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소송을 걸면 여러분들은 백전백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한 개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넣고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죠. 자, 장리 19역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분양 신청이 종료되면 며칠 이내에 현금 청산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150일이죠. 자, 장리동의 뉴타운이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다는 사업이라면 그 150일도 지키지 못하고 아직까지 200일이 지났는데도 현금 청산 비용을 지급을 못해요. 왜 못하겠어요? 돈이 금고에 쌓여있는데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 따먹으려고 지급을 안 했겠습니까? 돈을 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이자를 10% 15% 주면은 저축은행 같은데 대부업자들 많겠죠.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이자 부담이 비싸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도 함부로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뉴타운이 그렇게 재개발로 인한 수익 구조가 좋은 사업이라면 19역 같은 경우는 분양 신청까지 종료된 상태에서 150일 안에 그 돈을 마련을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현금 청산 비용이 그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거든요.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는 매물 비용 20억, 30억, 50억은 세발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원하는 사람도 쉽게 사업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손해는 또 어떻게 돼요? 지금 여태까지 사용한 비용도 이자는 점점 용도기처럼 불어나겠죠. 그래서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언론에서는 왜 조금만 0.00 얼마만 변화돼도 미분양이 이제 소진된다, 안 된다. 앞으로는 뭐 주택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건설 국토해안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것이 6월 26일에 보면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이렇게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이 서서히 늘어난다고 다시 또 발표를 했어요. 물론 이미 한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려면 확실히 변화가 있어야지. 이렇게 가파르게. 근데 지금 이거는 거의 수평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 기사는 저렇게 뜨는데 어쨌든 6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는데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이거는 전국위원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 시내를 비롯해서 경기도라든가 대한민국 전체가 뉴타운 열풍이 불었었고요. 자, 그럼 우리 동네는 그렇다 그러고 타 구역들은 어떤 변화가 있나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요거는 이제 신문에 기사화된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신리 뉴타운 18구역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 걱정 말라더니 결국 추가 분담금 얼마요? 3억이요. 아까 제가 현금 청산이나 이자 비용이나 미분양 대책과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럼 저기 18구역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걸로 끝나느냐? 과거에는 관리처분 때 한꺼번에 내고 받고 하는 금액이 결정됐는데 이제는 금액이 많으니까 총회 열 때마다 별도로 발생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발생된 게 추가 분담금 3억이지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저 정도 금액이든 저거보다 적은 금액이든 계속 연속해서 발생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부가연동 1-1, 1-3구역이 있는데 조합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금액이 중간중간 자꾸 튀어나오니까 조합 측과 조합원들의 갈등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송도 걸리고 조합원들이 답답하니까 조합장 너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해서 해고 새로운 조합장을 앉혀놔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부가연 뉴타운 1-1과 1-3이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신정 뉴타운도요. 사업비 997억. 여러분들 997억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문제는 저게 이제 나중에 입주할 때 발생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업 중간에 발생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자 비용이 저기다 플러스 알파 돼야 되는 것이고요. 999억을 나눠 가져보십시오. 이 신정 뉴타운들은 조합원들의 어떤 볼멘 소리가 언론에 많이 보도됐어요. 자고 나니까 1억이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팔아버리려고 이기고 손해고 다 잊어버리려고 팔려고 내놨더니 사는 분들이 없겠죠. 아니 앞으로 물건값 제가 사과를 하나 사 먹으려고 그래요. 오늘만 참으면은 반토막 반가격에 살 수 있는데 오늘 그걸 덥석 이렇게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거예요. 물론 아주 사과가 먹고 싶은 분들은 좀 다르겠죠. 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하한가예요. 막 떨어지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건 고사하고 본전에다 건지려고 내놓으면은 사는 사람이 없죠. 동일한 효과가 이게 시장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신정 뉴타운들은 다 잊어버리고 조합 측하고 싸우기도 힘들어서 팔고 싶어도 시장에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원짜리 주고 샀는데 나중에 1000원짜리가 되니까요. 빚이 900원이 늘어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요것도 신정 뉴타운의 차례인데 자본함은 1, 2억. 뭐 몇천만 원이 아니에요. 요즘은 기본이 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죠. 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왕십리 뉴타운 상무역입니다. 조합장이 KBS 앞에. 자, 12구역은 시공사가 대리인데 저희들이 53% 동의서를 받아서 해산을 하고 났더니 지난 4월 달에 시공사인 대림은 조합장을 비롯한 연대 보증한 사람들한테 어떤 근거로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어떤 근거일까요? 조합에서 사용한 돈을 돌려달라? 대여금을 돌려달라? 매몰 비용을 돌려달라? 아닙니다. 법상으로 청구권은 니네들이 연대 보증을 했잖아. 이 돈이 노름판에 쓰여져 있던 12구역 재개발 위해서 쓰여져 있던 너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연대 보증에 대한 책임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연대 보증 쓰면 집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자, 법적인 청구권은 연대 보증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가압류라는 것은 내가 소송을 해가지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없어질까봐 미리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저희들 구역은 571명입니다. 전체 조합원이. 근데 57명한테만 했어요. 그러면 57명한테 가압류를 그런 사실을 과거에 조합 집행부 하던 사람들이 온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 가담자한테 가압류를 걸어놨다. 혼날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렇게 소문을 내면 나머지 90%는 명의를 부인한테 하든가 형제간에 증여를 하든가 손쉽게 털어버리면 나중에 돈을 어디서 회수합니까? 10%밖에 회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좀 앞뒤가 안 맞죠?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대림에서 연대보증한 임원의 8명에게 각각 3억 8천만 원씩 가압류를 신청을 했고 2014년도 4월 14일 날 가압류가 부동산에 등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57명, 6명이 조합원 일부 저를 포함해서 저는 단순 가담자인데 이 양반들이 자꾸 판단했나 봐요. 적극 가담자로 해서 저를 포함해서 57명이나 가압류가 들었습니다. 저게 이제 2014-435가 이제 저희 사건 번호고요. 언제? 7월 17일 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압류된 사실을 전국에 기자들 모아놓고 알려준 사람들이 구청의 공무원들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근데 기사에 보게 되면은 요 기사에 소스를 준 사람은 성북구청이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17일을 몰랐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자랑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알았는데 성북구청이 저희보다 더 빠르게 알아가지고 기자들 불러놓고 기사를 쓰게 합니다. 국가 공무원이 저도 세금 내는데 제 세금을 가지고 어쨌든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다음 페이지야. 자, 이제 그럼 가압류가 뭐냐?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가짜 압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을 재판을 해서 확정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재판에 이겨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대여금도 아니고 매몰 비용도 아니고 연대 보증한 법상으로는 보증 채무 구상권이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도 2년 전인가요? 그 인천의 부계 현장이라는 데서도 거기는 시공사가 한신공룡인데 19억을 정의 12구역과 동일하게 진행이 됐고요. 한신공룡은 가압류를 건 다음에 바로 본안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올 봄쯤 떨어졌는데 재판부에서 연대 보증을 했기 때문에 연대 보증한 사람들은 한신공룡에다 돈을 지불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항소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에는 일시적인 거. 재판은 본안 소송을 걸어서 완벽히 이겨야만이 가압류가 본안료로 바뀌어지고 안 갚으면 경매 절차해가지고 진짜 채권 확보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럼 가압류 대부분 해방부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유 짜증나니까 그냥
내 돈으로 그 가압류 걸린 금액을 법원에다 공탁금을 갖다 걸고요. 그걸 영수한 걸 가지고 가압류를 취소해주세요 하면 바로 해줍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 신청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법리적으로 아무리 싸워봐야 저희들한테 가압류 결정을 한 판사한테 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판사가 지난번에는 내가 수리 넓게 가지고 그 가압류를 받아줬더니 이번에 이 신청 들어보니까 또 바꿔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 이 신청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가압류를 취소해줄 판사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북한에 가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방법도 현실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철없는 애들이 장난이니까 무시하고 가만히 계셔도 돼요. 저들이 3년 동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3년 뒤에 가가지고 야 취소해야 하면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제소명령 신청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가 없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돈이 30억이라는데 그 돈을 진정 우리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니네들이 개인적으로 술을 먹거나 흥청망청했거나 이런 돈도 가져와라. 그러니까 본안 소송을 빨리 들어와라. 가압류 상태를 길게 가지 말고 니네들이 자신이 있으면 소송을 들어와서 우리 걸 뺏어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 방법이 제소명령 신청인데 저 네 가지 중에 저희들은 제소명령 신청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언제 지난 7월 29일 날 57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끝에 철없는 애들은 해초리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요. 제소명령 신청을 하고 판사는 한 열흘 정도 검토를 하고 그러다가 판사는 검토할 어떤 재량이 사실은 없어요.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명령을 내리는 게 많습니다. 7월 29일 날 명령을 내렸어요. 그거를 우편물로 그쪽에다가 소송 결정 정보를 송달된 게 8월 5일이에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판사가 써놓은 겁니다. 채권자들은 이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이 법원 2014 가합 435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 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요거는 명령입니다.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그래서 20일 안에 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안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가압류는 바로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돈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 범죄성이 있는 돈을 저희들이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횡령과 배임으로 정면으로 부딪힐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든 아니 들어오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 끝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여태까지 이렇게 불편을 우리한테 준 너희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물질적인 손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제소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일당 이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때문에 내가 매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중단됐다. 거기에 대한 손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이라는 게 정신적인 손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위자료. 이것까지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돈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은 그냥 두면 안 되죠. 세출을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12구역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여가지고 대응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 12구역 말고 다른 동네 분들은 가압류 들어왔다 그러니까 내 재산이 빼앗기시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가압류는 본압류가 아니고 가짜압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과정은 소송이라는 과정에서 판사가 여러분들한테 졌다 배상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는 이런 판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압류. 그때부터는 이제 경매 절차가 현금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혹시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그 빨간 딱지 붙었다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댁내에 TV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냉장고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그 TV를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셔도 돼요. 사용해도 돼요. 그 다음에, 그 팔지는 못하는,
팔 수도 있어요. 다만 사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냉장고에 붙어 있어요. 그럼 냉장고에 물건을 넣고 빼고 하는 거는 내 자유예요. 즉 딱지만 붙어 있지 소유권은 내 거고 그 권리 행사하는 데는 별반 문제가 없다. 이게 무슨 가압류가 우감정치만 삼고야 될 일은 절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다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이런 걸 처음 경험하시다 보니까 가압류라는 것이 엄청나게 뭐 문제가 있고 해산동수를 쓰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마음 놓으시라고요. 저희 12구역은 잘 대응하고 있다고요. 다음 페이지요. 소송을 저 친구들이 하지 못할 때는 가압류 걸어놓은 손해를 배상을 할 것을 바로 진행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들이 소송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니네들이 청구하는 증거 자료를 가져와라. 설계비를 썼다 그러면 설계비를 돈을 지급한 과정과 세금 계산 등 각종 증명서를 모든 걸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횡령과 배임으로 그런 불법 사실이 나오면 형사 고발. 이 분한 소송은 차지하고라도 이렇게 책임을 물으려고 굳건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타 구역에서는요, 12구역에 가압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해산동의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12구역처럼 저런 꼴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전에. 저희들이 가압류 당하기 전에 조합의 임원들이, 연대보증한 사람들이 가압류를 먼저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알려주려면, 친절하게 알려주면 두 가지를 다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조합원들한테만 피해가 오는 사실을 조합원들을 지극히 사랑이 넘쳐서 알려주겠습니까? 자기들이 연대보증한 것 때문에 자기네 집이 날아가기 때문에 해산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반토막이 나든 반토막이 나든. 다음 페이지요. 자, 조합 측에서는 12구역의 가압류 사실을 알려야 될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손해나는 부분을 알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도 12구역 가압류 사실만 알려주지 말고 진짜 내가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런 부분부터 알려줘라. 너희들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요구를 하지 않으시니까 조합원들을 우습게 봅니다. 조합 측은. 다음 페이지요. 자, 이게 퀴즈를 제가 인터넷에서 어디 하나 보니까요.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합 측에서 문제입니다. 12구역 가압류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해산이 되면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 맞는 것 같죠? 2번. 해산이 되면 놀고 먹는 직장이 없어지니까. 3번. 해산이 되면 연대에 보증한 조합장과 임원들의 재산에 가압류되니까 겁이 나서. 이것도 맞습니다. 4번. 해산되면 연대 보증한 조합장과 임원들의 재산을 빼앗기게 되니까 두려워서. 이것도 정답입니다. 5번. 12구역에 연대 보증한 조합장과 임원들에게 가압류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이렇게 진행되리라고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줄은 몰랐던 겁니다. 5번. 연대 보증한 조합장과 임원들이 지들 집 빼앗기기 싫어서. 7번. 부계구역 가압류 후 권한소송에서 연대보증한 조합 임원에게 배상을 하는 판결을 보고. 8번. 조합원들이 손해 날까봐 조합원들을 끔찍히 생각해서. 정답이 다 아시죠? 다음 페이지요. 자, 어찌됐든 제가 원래는 장기동만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조금 일이 커졌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도 아니고 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사실 목소리도 떨리고 충분히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했던 것이 전달되었으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미동의 전체 구역을 제가 자료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양쪽으로도 부담이 되고요. 어차피 어느 동네나 기본적으로 금액 계산하는 거나 부담 계산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7구역을 샘플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여태까지 추가 분담금 이러는 부분은 공사비가 뭐 380만 원인데 5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이런 부분의 차이였었고요. 그 다음에 내 재산을 공시가로 평가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익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이익을 플러스해서 평가하느냐 이런 차이에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고 안 늘어가고 이런 부분을 다퉜던 부분인데 오늘은 그 부분과 좀 다른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재개발 현장에서 경험하시지 못해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개발 찬성론자들은 이익이 엄청나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처럼 개발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산을 하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처음에 실태조사를 한다는 목적은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추가 분담금을 알려드릴 테니까 판단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안내를 받았었죠. 근데 막상 실태조사가 끝나고 났더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입니다. 처음에 정확한 추가 부담금이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결과적으로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나한테 이득이 얼마고 손해가 얼마라고 하는 부분은 금전적으로 환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조건 3가지가 있는데 첫째, 공사비든 사업비든 모든 돈, 즉 내년, 전내년, 저후년 장기 공사가 되더라도 현재 실태조사를 하는 시점의 금액으로 한다. 물가가 인상이 되든 떨어지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원은 전부 입주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사업지에 있는 조합원들은 100% 전부 다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구역이든 100% 입주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7, 80%만 돼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보다 떨어지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재개발 전국을 조사를 해봤더니 재정착률이라고 하는데 순수하게 조합원들이 들어가는 거는 17.5%밖에 되지 않더라. 그러면 나머지 82.5%는 현금으로 정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현금 정산이라는 거거든요. 재개발하면서 이제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게 처음으로 발생하는 게 이겁니다. 자, 이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셋째, 일반 분양분. 저희들이 조합원 수를 넘는 부분은 일반인들한테 일반 분양을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일반 분양분이 100% 분양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미분양 발생이라는 게 있죠. 근데 보기까지는 알아듣겠는데 미분양이 더 발생이 되면 조금 이따 팔면 되겠죠. 그런데 언론에 들어보셨겠지만 미분양 대책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런 관계가 뭔지를 이제부터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태조사에서 비례율, 즉 비례율이 높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고 비례율이 낮으면 사업성이 없다, 나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비례율의 기준을 뭘로 볼 것이냐? 100%를 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성북구청에서 실태조사한 금액이 아니고 7구역의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보낸 겁니다. 성북구청에서 한 건 신뢰할 수 없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게 나와가지고 해산하는데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조합 측에서는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해산날 되게 생겼다. 그러니까 구청권 이쪽 저쪽 전부 다 믿지를 않고 차박기세가 돼버렸죠. 자, 어찌됐든 우리는 마음을 넓게 써서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금액 가지고 한번 해보죠. 이 자료는 7구역의 조합 측에서 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종무자산이라는 것은 6,589억. 종무자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그거를 팔았을 때의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총 사업비, 이거는 직접 공사비, 조합장이나 임원들 급여, 그 다음에 각종 설계비, 감리비, 아파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총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고요. 4천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분모의 2,010억은 뭐냐? 종전자산이라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과 주택을 금전화해서 현금화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저 정도 나오더라. 자, 그럼 이 비례율 공식은 종무자산에서 총 사비를 뺀 거를 종전자산으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숫자만 보면 100보다 28.38%가 높기 때문에 28.38% 정도 이익이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죠. 자, 이 공식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차지하고 구성은 이렇게 된답니다. 자, 지금 종무자산이 6,589억과 종전자산 2,000억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시작할 때 여태까지는 조합장들 임원 급여나 기껏해야 정비사업비하고 설계비 정도에서 각 구역마다 많이 쓴 데는 뭐 5, 60억, 적게 쓴 데는 3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가장 크게 소요되는 비용이 뭘까요? 아까 제가 실태조사할 때 조합원들은 100% 입주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그랬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보면 17.5%가 재정착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장 커다란 돈이 들어가는 것은 현금 청산 비용. 조합원이 입주를 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분양 신청한 조합원들의 이주 비용. 일단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공사비 등 원가로 지급해야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아파트는 2년 만에서 한 3년 정도 소요되면 매달 그 달에 일한 양만큼의 공사 원가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돈이 우리 재개발 지역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각 가구당 1억씩 내가지고 재개발하자고 한 동네는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은 은행으로부터 빌려오거나 시공사로부터 빌려오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내 주머니 돈을 1원도 내놓지 않고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커다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것을 어디서 구해올 것이냐? 과거에는 일반 분양 아파트가 투기 세력이 몰리고 인기가 좋아서 프리미엄이 붙었을 경우에는요, 거짓말 좀 못하면 분양 공고를 내면 한 달이면 100% 분양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분양을 받으면 계약금을 내야 되고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중도금이라는 걸 내게 돼 있죠. 그 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이자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고민을 안 하셨다는 거죠, 과거에는.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전부 다 미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 공짜 돈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융기관에서 빌려오거나 시공사에서 빌려와야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이유는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자는 누가 부담할까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 분양분들은 일반 분양 공고 낸 대로 제시된 가격에 나는 이 가격에
만족한다 그래서 거래를 하는데 물건을 우리가 구멍가게에서 사고 팔듯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조합원 자격으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누가? 분양을 신청하신 조합원들이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면 그 청산금액은 도대체 얼마이고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아까 제가 기억하고 계시라는 것 중에 종전자산, 내 재산입니다. 201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정착률이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보면 17.5%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몇 프로예요? 82.5%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체 재산이 2010억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해서 갑자기 필요한 소요되는 돈이 1658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조합에서 사용한 돈 50억, 30억 이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1600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 1600억은 우리가 공사를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어떤 독지가가 빌려주거나 은행에서 저리로 빌려주거나 하는 건 빌려주면 굉장히 고맙게 받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자는 발생이 되겠죠. 그 이자가 얼마 정도 되나 한번 봅시다. 자, 이 현금 청산을 해줘야만이 집을 비워주게 될 것이고 그걸 때려부시고 평탄 작업을 하고 그래야 공사가 진행되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장기동을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더니 가장 낮은 시공사로부터 대여하는 데의 이자가 가장 낮은 데가 5%입니다. 1년에. 그런데 비싼 데는 1년에 9%짜리 되는 데도 있어요. 자, 우선 5%를 계산해보자고. 1년에 1600억이 필요한데 5% 계산을 해서 1년에 봤더니 83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자. 자, 그러면 1년에 83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끝날 때까지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5년을 잡습니다. 그럼 1년에 83억이기 때문에 5년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요? 417억.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순수한 이자입니다. 원금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고 이자도 갚아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조금 전에 현금 청산 소요되는 이자만 417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7구역에는 조합원 수가 690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재정착률이 17.5%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417억은 어느 분들이 나눠 갖는다고요? 분양 신청을 한 사람들 690명 중에 17%니까 117명이 417억을 나눠 부담하게 되겠죠. 그래서 5%일 때 계산해서 봤더니 417억을 117명에 나눠갔더니 1일 가구당 4억 5,500여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자, 금융 이자만입니다. 자, 재수 나쁘게 시공사고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연 9% 인심을 썼던 대로 이렇게 봤더니 9%를 계산해봤더니요, 한 가구당 6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제가 이제 국토해양부 발표 17.5%를 빼고 나머지를 현금 청산자로 계산했더니 너무 많다.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렇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17.5%가 아니고 많이 양보해서 50%가 입주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분양 신청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계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종전자산이 2010억이기 때문에 재정착률이 분양 신청을 50% 한다 그러면 현금 청산자는 당연히 50%가 되겠죠. 그러면 현금 청산돼야 될 50%의 금액으로 환산해봤더니 얼마요? 1,005억입니다. 아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 녀석을 가지고 아까와 같이 동일한 5%와 9%를 계산했더니 1년에 50억. 자, 공사 기간이 필요 소요되기 때문에 5년 정도 하게 되면 250억이 필요한다는 얘기입니다. 9%를 계산하면은 4
455 필요하네요. 어찌됐든 5% 9% 상하니까 나눠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요. 자, 제가 많이 양보해서 50%가 입주한다고 봤을 때 251로 확 줄었죠. 아까는 41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7구역은 690명이기 때문에 50%가 분양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345명이 이 251억을 나누어서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1인당 이자 부담을 계산해 봤더니 5%의 이자일 때 7,200만 원. 그 다음에 9%일 경우에는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7.5%를 계산했더니 조금 많았죠. 그냥 많이 양보해가지고 하더라도 지금 50%로 했을 때니까 현금정산에 대한 금융의 비용이 전체가 아니고 현금청산을 위한 돈을 빌려오는데 순수한 이자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면 조합원의 분양률이 높으면 아까 제가 처음에 재정착률이 17.5%라고 그랬는데 50%라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자, 현금 청산 비용이 적다는 얘기는 분양 신청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조용히 내 집을 비워두고 그냥 나가시지 않잖아요. 이주비를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대한민국에서 재개발 사업체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여러분들의 재산의 40%니 60%니 그래요. 보편적으로 60%는 됩니다. 그러면 자 분양 신청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해드린 금액이 금융비용이 줄어드느냐?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거보다는 조금 작겠지만 이주비로 또 돈이 나가게 되겠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계산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분양 신청이 많다고 해서 나한테 그러면 금전적으로 아까 네가 계산한 그런 이자 비용이 많이 줄어들 텐데 무슨 헛소리냐?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현금 청산자가 줄어들면은 이주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주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내 재산의 6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에는 이 녀석이 줄어들고 이 녀석이 올라가고 그래서 별로 차이가 없다. 계산해보나 마나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이제 미분양 대책금이란 아까 실태조사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양분은 100% 분양되는 것으로 본다. 미분양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분양된 그 분양받은 돈으로 공사에 사용되는 사업비에 사용되는 돈을 원가를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이자가 발생이 되지를 않겠죠. 자, 미분양이 된다 그러면 공사비, 감리비 등 이런 공사 원가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정 진행되는 기간마다 매달 내지는 2달에 한 번씩 대한민국의 건설회사는 다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원가 투입한 돈은 즉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기성이라고 합니다. 즉 어찌됐든 돈은 계속 발생이 돼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죠? 아까 현금 청산자들 돈 줄 때와 동일한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든지 시공사에서 이자를 받고 저희들이 빌려오든지 그런 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비용, 이자, 원가는 빌려줬으니까 고맙지만 이자의 부분은 발생이 당연히 될 것이고 그 부담은 당연히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이 부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요즘 그 황금알을 낳는다는 왕십리에서도 할인 분양을 한다고요. 장리동에 이 조금 변두리까지도 서울 시내에 인접해 있는 왕십리도 할인 분양합니다고 플랜카드 걸려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안 팔리면 장리동까지 그런 플랜카드가 없겠습니까? 자, 이자보다는 할인 분양을 해서 이자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부담을 적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도대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요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중고자산이 6,589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6,859억의 미분양이 10%가 될지 20%가 될지 아니면 한 채밖에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10%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659억입니다. 20%를 가정을 하면 1,318억이고요. 30%는 1,900 정도 됩니다. 자, 이거는 누가 부담한다고요? 분양 신청한 여러분들이에요. 참고로 왕십리 상구역은 주민들이 집을 비워주고 집을 철거를 한 상태에서 5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그 조합장이라는 양반이 주민들을 대동하고 KBS 앞에 가서 대모를 합니다. KBS가 공영방송인데 이런 건설회사의 대형 건설회사의 불합리함을 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해 주십시오. 아무리 떠들어도 KBS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구역에서 미분양 대책금을 작년에 얼마로 요구를 했냐고 하면 1,500억을 요구했습니다. 공사비 증가분을 500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2,000억을 요구를 했어요. 자, 미분양 대책금은 저도 정확히 산출해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왕십리 상구역을 예로 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몇 프로를 볼 것이냐.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감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그 매몰 비용은 작으면 30억, 크면 50억, 6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조합원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나눠보면 한 가구당 500만 원밖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현금 정산자 비용이라든가 미분양 대책금이 발생했을 때는 10억 단위가 아니라 100억 단위, 400억, 1,5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게 발생된다는